네, 30일의 기출문제 6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보물건이 가지는 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서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하는 건데, 자, 담보물건의 통유성은 말 그대로 공통적으로 있는 성질이에요. 자, 그러니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내용적으로 잘 익혀두시고,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것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물상대의성은 우선변제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니까 물상대의성 없겠고, 자, 채권이 존재해야 존재할 수 있다는 부종성, 자, 양도할 때는 채권과 담보물권 함께 양도한다는 수반성, 그리고 채권 전액 변제가 될 때까지 담보물권을 물건 전체에 행사할 수 있다는 불가분성은 모두 다 인정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리을번 하나만 딱 제거하는 연습이 되어 있었다면은 충분히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질문이고요. 자, 1번 유치권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계가 없는 거고요. 자,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점유만 한다면 유치권은 가능할 겁니다. 2번 자,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 포기하는 특약을 했을 때 유치권은 설정 계약은 존재하지 않지만, 자, 공사계약 같은 걸 하면서 유치권 포기 특약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 제3자조차도 이 특약에 따라 유치권이 생기지 않았다는 효력을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성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유치권은 주장을 하든 안 하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당사자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3자도 주장할 수 있고, 실제 사건에서는 경락인이 유치권의 불성립을 주장했던 케이스인데, 혹시 사례로 나오게 되면 경락인이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선고 직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좀 어려운 문제였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좀 유명한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지문들 유치권자도 경매할 수 있는 거고요. 우선 변제를 못 받는 거지 경매는 할 수 있는 거고요. 4번 지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면 유치권은 소멸시켜달라고 청구해 볼 수 있을 거고요. 5번 지문 권리금 같은 채권을 가지고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자, 2번 지문만 확인이 된다면 다소 평이한 출제 문제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63번입니다. 자, 갑이 을 소유의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했는데 X 토지에 Y 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토지와 Y 건물에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하는 문제입니다. 일괄 경매 청구권은 규칙이 딱 있어요.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출발할 때 나대지. 자, 지금 현재 문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을 소유 토지가 되겠는데, 을 소유 토지에 건물이 없을 때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돼야 돼요. 이후에 지어져 있는 건물이 을이 지어서 을이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지었더라도 최종적으로 을이 소유하고 있다면 이때 일괄 경매가 가능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두 가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 그리고 경매 직전에 동일인 소유. 자, 이 두 가지만 확인이 되면은 일괄 경매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했다. 그러면 저당권이 생기기 전부터 건물이 존재했다면 설정 당시 나대지가 아니라는 거니까 일괄 경매가 안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니은번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건물을 축조했으니까 설정 당시 나대지가 맞다는 소리고요.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다면 동일인 소유도 맞으니까 일괄 경매가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디귿번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엑스토지 건물 지상권을 취득해서 건물을 축조했으니까 설정 당시 나대지 맞다는 소리고요. 자, 건물은 병이 축조했으니까 동일인 소유가 아니라서 일괄 경매가 원래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동일인 소유로 맞춰졌습니다. 자, 그러면 일괄 경매가 가능한 케이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지문을 좀 꼼꼼하게 마지막까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일괄 경매 할 수 있는 것은 니은번과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자,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설정 당시 나대지, 최종적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자, 요 두 가지가 확인되면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규칙에 따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고요.
자, 64번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 문제는 일부러 아주 어렵게 내지 않는 이상은 웬만한 기출문제들은 난이도가 좀 평이해요. 자, 실수 없이 맞춰주셔야 되겠고, 자,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물상보증인 형태로 근저당권 설정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일반 저당권, 근저당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2번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될 거고요. 일반 저당권, 근저당권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론 합의와 실질적 귀속이 있으면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접근한다면 채권자 이외의 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하면 안 되겠습니다. 3번 근저당권에 담보될 채권 최고액에 이자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이 반드시 등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자를 이렇게 막 함부로 넣듯이 하더라도 채권 최고액 이상만 가져가지 않는다면 후순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자는 자동 산입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뭐 법조문이니까 그렇게 난해한 출제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나머지 지문도 4번에서 설정자가 계약을 해지한다면 채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확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5번도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다면 신청 시점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될 것이고요. 뭐 출제 기록이 처음 나오는 형태의 지문들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65번도 문제가 굉장히 짧고요. 뭐 한 해 걸로 한 번씩 종종 등장하는 계약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자, 도급계약은 쌍무계약, 무상임치라면 편무계약, 임대차 계약이라면 유상계약, 사용대차 계약이라면 무상계약, 현상광고계약은 요물계약이 되겠죠.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현상광고가 약간 시험 범위를 벗어난 계약이라서 불편할 수는 있는데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이면서도 유상계약이고 흔치 않은 요물계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험 범위 문제랑 상관없이 현상광고 계약의 성질은 별도로 좀 외워두는 것이 수업용으로는 좀 용이하겠습니다. 자, 현상광고의 특성만 잘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현상광고가 잘 판단이 안 되더라도 나머지를 지우는 방법으로 대응이 될 것 같아요.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66번입니다. 자, 계약의 성립에 관련된 사례 문제인데 이렇게 날짜가 들어간 형태의 사례형 문제들은 일단 중간에 푸는 것은 좀 현명한 선택은 아니기는 해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상태입니다만은 풀어보기 전까지는 난이도를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겠고요. 뭐 풀어본다면 이렇습니다. 자, 갑이 승낙기간 2020년 5월 8일로 해서 을에게 5억 원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고 이 청약은 2020년 5월 1일 날 도달했습니다. 틀린 것은 했네요. 자, 갑의 청약은 도달한 때 효력 생긴다.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하면 효력 생긴다. 기본이죠. 자, 2번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표시 발송 후 사망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니까 효력은 그대로 발생된다고 해야 되겠고 날짜 문제와 상관없이 정답이 이번에 나와서 사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지금은 정답이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지 만약 날짜를 계산해야 되고 변화를 읽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중간에 푸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겠고 또 나중에 다가왔더라도 이 정도 명확하게 답을 줬다면 자, 3번, 4번, 5번에 있는 불편한 내용들의 시간을 뺏기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뭐 대략 정답만 확인해 보면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는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5월 15일 날 승낙을 했을 때 자, 갑은 을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승낙하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겠고 이 5월 15일은 5월 1일 도달했고 5월 8일 승낙기간인데 승낙기간도 넘었기 때문에 연착된 승낙이 될 거고요.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평가를 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5번 5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어서 5천만 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을 했다면 변경이 가해진 승낙이 됐기 때문에 당장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거고요. 4번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다시 승낙하면 계약이 될 수는 있겠으나
자,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다시 승낙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성립이 안 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향후에 36회 출제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이 3, 4, 5번 지문들도 연습은 좀 해두셔야 되겠고 시험장 안에서는 패스하는 선택을 하셨어야 되겠습니다. 67번입니다. 자,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자,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과 임차물 반환은 동시에 해야 되겠죠. 그래야 공평하니까요. 자, 니은번 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는 변제만 하면 담보물권들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말소를 이후에 하더라도 크게 피해를 보는 채권자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가 아니겠고요. 디귿번 지문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을 먼저 해서 유동적 무효를 확정 유효로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매매대금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동시행 관계가 아니겠고요. 자, 리을번 지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했는데 어쨌건 매매니까 자, 건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금 지급이 동시 이행 관계로 뭐 매수 청구권에 의한 매매도 매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유권 넘기고 대금 지급은 동시 이행 관계가 되겠습니다. 기억번, 리을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지금 담보물권의 부종성 개념 니은번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협력의무 개념이 디귿번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어 있다라면 크게 암기 느낌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거니까 개념을 통해서 외우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68번 자,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고요. 보통 사례 출제 많이 하는데 자, 사례가 아닌 상태로 출제가 되면 사례다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좋아요. 자, 매매계약 같은 가장 기본 사례를 토대로 해서 자, 매매계약이 후발적 불용됐을 때의 위험부담 문제가 생긴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해서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법에 있는 조문들은 대부분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자, 뭐 위험부담을 누가 할 건지에 대해서 특약으로 정해도 괜찮겠고요. 2번 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다면 이때는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불이행 법리가 적용돼서 채무불이행이니까 채무자의 책임 있는이니까요. 자, 해제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후발적 불능됐다면 매수인이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불능이라고 했을 때 채무 불이행으로 읽어주셨다라면 위험부담은 아니겠구나 라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매매 목적물이 수용이 됐다면 쌍방 귀책 사유 없는 거니까 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리에 따라 대금 청구할 수 없다가 돼야 되겠고요. 자, 다만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 행사를 하게 되면 대금을 지급할 테니까 자, 그러면 나는 보상금을 받겠다라고 한 거니까 그럼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바뀌겠네요. 자, 요 대상 청구권 행사 과정이 생략되게 되면 실수하게 될 거니까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요. 4번 채권자 수령지체 중이라면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매수인이 잘못한 거라면 매도인 쪽에서는 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됐다면 채권자의 잘못이니까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에 따라 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4번 5번처럼 채권자가 잘못했을 때는 채무자 쪽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로 자, 3번처럼 당사자 쌍방 잘못이 없을 때는 이행 청구할 수 없다로 해주시는데 다만 지금 3번은 대상 청구권 행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행 청구하는 상황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휘둘리지 않도록 관리가 돼야 되겠네요. 자, 69번입니다. 자,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은 병에게 귀속시키로. 자, 이렇게 됐다면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병은 수익계획서 표시도 다 완료한 상태고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인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항상 옆에다가 관계도를 좀 살짝 표시해 놓고 요약자 갑, 낙약자 을, 수익자 병의 관계구나. 자, 그리고 갑과 을의 관계는 보상관계, 갑과 병의 관계는 대가관계 파악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문제 풀어주셔야 되겠고요.
자,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 해제할 수 없는 거고요. 수익에서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됐으니까 수익자의 권리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다. 2번 을이 대금 지급 채무를 불이행한다면 보상관계 불이행이니까 해제는 할 수가 있을 텐데 해제는 당사자 고유의 권리니까 수익자가 하면 안 되겠죠. 요약자가 해제를 해야 될 겁니다. 3번 자,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을 때 그렇죠. 을이 채무 불이행을 했다면 갑이 해제를 하는 거죠. 이때 자,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손해배상 청구, 이행 청구,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는 수익회사 표시를 하면 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정답은 3번이 됐고요. 자, 5번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한다면 보상관계 하자니까 을도 거기에 대응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고요. 5번 을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을 때 갑이 채무 불이행하니까 을이 해제를 하는 건 정당한 것이 되겠고요. 이때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도 자, 병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도 갑에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는데 2번이나 5번 같은 지문 그리고 이 4번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결국은 해제를 누가 하느냐 또는 반환 청구를 누구에게 하느냐 자, 이런 부분들에 관한 지문들이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가 요약자와 낙약자고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수익회사 표시를 하면 이행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70번입니다. 자, 계약의 해제해지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자, 해지가 나왔지만 해제처럼 생각하시고 해제와 해지는 소급표 있고 없고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제, 제자가 들어가면 제거한다는 개념의 소급표가 있고 지자가 들어가면 그칠 지자를 써서 소급표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자, 계약의 해제든 해지든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2번 채무자가 불이행 회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 자, 내가 최고를 해도 이행하지 않을 게 뻔하니까 이행기 도래 전에 최고도 없이 해제를 해도 되는 거고요. 그럼 정답은 2번이겠네요. 3번 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면 자, 자신의 급부를 제공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불능의 경우에도 최고를 한다고 가능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최고도 필요 없지만 자기 채무를 제공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자, 2번과 3번 지문을 보면 최고와 자기 채무 제공이 좀 연결된 구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를 안 해도 되는 이행 거절 명백히 하거나 불능의 경우에는 반대 채무의 제공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연계해서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요. 4번 일부 불능의 경우에도 목적 달성할 수 없다면 전부 해제가 가능할 겁니다. 5번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면 해제나 해지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 되겠고요. 질문의 형태가 최고가 아니라 반대 채무 제공에 관한 질문으로 나오더라도 같은 형태의 질문이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1번 자, 불특정물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성립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권리로서 규정된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불특정물이라고 하면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특정물이라고 하면 대체할 수 없는 딱 고정된 물건이고 불특정물은 다른 말로 종류물, 다른 것으로 대체해 줄 수 있는 물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불특정물의 하자라면 완전물급부 청구권이 가능해질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이 판단이 가능해야 되겠고 자,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에는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매수인에게 항상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 니은, 번은 당연히 포함. 그리고 대금감액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라는 행동이 불량적 일부분일 때 그 비율만큼 감액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타인 권리와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이외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자, 물건의 하자에는 적용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가는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그리고 불특정물이니까 완전물급부 청구권까지 포함해서 정답은 4번. 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특정물이라는 용어가 읽어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담보책임 조문을 개별적으로 외우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매수인이 해제 손해배상 청구하되 일부분의 문제가 생기면 감액 청구로도 해결하고
자, 불특정물, 종류물일 때는 완전물 구프 청구로도 해결한다라는 전체적인 큰 그림이 좀 그려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72번입니다. 합의해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합의해제 문제는 혹시 출제가 딱 이렇게 통째로 나오면 두 가지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대금 반환 시 이자 가산하지 않는다, 두 개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항상 두 군데에서 답이 제일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당장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자, 그러면 다른 거 읽지 마시고 그냥 바로 1번에 쓰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손해배상 쪽에 답이 안 붙었다면은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건지 확인해 주시고 이쪽에서 또 정답이 나올 확률도 50%. 그래서 대부분 1, 2번 내용에서 정답이 걸리니까 나머지 지문은 삼각형이 나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운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고요. 3, 4, 5번은 자주 읽어주시는 정도로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3번입니다. 자, 갑이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했다는 사례 문제가 되겠고요. 그 매매 파트에서 계약금 문제는 뭐 사례 형태로도 사례 아닌 형태로도 거의 한 70% 이상 확률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야 되겠고요. 자, 별말이 없다면 1번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될 거고요. 위약금 성질은 특약을 해야만 추가되지만 해약금 성질은 원래 있는 성질이니까요. 자, 2번 갑과 을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을 했다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물어줄 돈이니까 손해배상할 금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3번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어쨌건 이것은 이행의 착수가 된 거예요. 지급기일 전이더라도 기한이익 포기하고 얼마든지 착수할 수 있는 거고요.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면 이제는 계약금을 이용해서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는 이런 시기는 지나버렸죠. 할 수 없다가 될 겁니다. 자, 4번 만약 을이 약정한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을 때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문입니다. 그 실제로 지급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는 해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자, 실무적으로는 가계약금이라는 이름 형태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그 금액의 2배를 제공하면서 해제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계약금 계약 요물계약인 만큼 전액 지급 이후에 약정계약금 전액을 받은 상태에서 그 2배 약정금액 기준으로 2배를 지급하고 해제를 해야지 그 일부 지급된 금액의 2배로는 해제가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공식적인 판례로 확인이 되면서 출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토지가 허가구역 내에 있었고 매매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유동종묘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지 매매계약은 이행된 적이 없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니까 아직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면 해제를 할 수가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될 테고요. 3번과 5번을 비교해 본다면 이행의 착수 전에만 계약금 해제 가능할 건데 3번은 이행의 착수가 중도금 지급 형태로 있었으니까 계약금 해제 안 되는 거고요. 5번은 매매계약 등기와 대금에 관한 이행은 전혀 없었으니까 계약금 해제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 최근에 유행하는 4번 지문까지 해서 재사용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지문들이니까 계약금 사례 나왔을 때 사실 사례 문제라 난이도 중상급은 되는 거지만 자신 있게 풀 수 있도록 관리돼야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었습니다. 네, 74번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임대차에서 차임만을 콕 찍어서 출제하는 일이 많지는 않았어요. 자, 차임에 관한 여러 가지 지문도 나왔을 때 자주 보지 않는 지문이라면 그냥 패스시켜도 괜찮겠습니다. 자, 1번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됐다면 사용할 수 없게 됐을 테고요. 임차인은 그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해도 될 건데 자주 보던 기출지문 아니에요. 자, 삼각형 나와도 괜찮습니다. 자, 2번 여러 명이 공동 임차했을 때 임차인은 연대 채무를 부담할 건데 자주 보던 지문 아니에요. 삼각형 나와도 괜찮습니다. 3번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가 있었을 때 법원이 차임 증액을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청구 시점 기준으로 증액의 효과가 형성되기 때문에 결정한 그 다음 날부터 손해배상금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될 거예요. 쉽지 않은 지문입니다. 지금 삼각형이 빈발하는 문제가 되어버렸는데 자, 앞쪽에 쉬운 문제들 많이 있었으니까 이런 정도 삼각형 나오면 빨리빨리 포기하고 넘겨버리는 게 괜찮아요.
그리고 4번에 연체로 인해서 해지되는 경우라면 지상물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는 할 수가 없을 거고, 이건 유명한 지문이죠. 5번 연체 차임액이 일기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약정을 한다면 임차인을 불리하게 만드는 거니까 무효. 자, 임대차는 2기 연체, 상가는 3기 연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줄인 기간을 해지 사유로 삼는 특약은 무효가 될 겁니다. 자, 이것도 삼각형이 날 수 있어요. 자주 보던 지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주제 자체가 자주 보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건데, 자, 정답 3번으로 판단을 내리기 힘들면 내가 알고 있는 지문 제거하고 빨리 패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불편한 문제들이 좀 배치되는데 앞쪽에 불편한 문제 많은 것보다는 훨씬 운영이 편한 거니까, 자,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75번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잘 만든 문제고 또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다만 이제 시간적으로 몰렸다면 75번 문제를 실제 31회 때 풀지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날짜들도 들어가 있고 문제가 길기 때문에 시간 압박 안에서는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문제고 시간이 여유롭다면 문제도 쉬워요. 자, 갑이 을소유주택에 관해서 을과 보증금 3억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2018년 3월 5일 날 대항력 확정일자를 갖추었습니다. 자, 병은 2018년 5월 6일 주택에 관한 저당권 취득을 했고요. 갑은 2020년 3월 9일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등기를 했다. 자, 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임차권 등기 비용은 당연히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안 줘서 지금 임차권 등기한 거니까요. 그러면 정답이 너무 쉽게 1번에 등장을 하는 문제라서 문제가 어렵다고 하기에는 시간의 여유만 있었다면 대응하기 충분히 가능한 문제였고요. 내용적으로 볼 때에도 2020년 3월 10일 날 이사를 하게 돼서 주민등록, 인도 주민등록 다 깨지더라도 대항력 상실을 하지 않을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3번. 자,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 말소 의무는 보증금 반환부터 하고 말소 나중에 하는 거니까 동시행이 아닐 거고요. 그리고 2020년 6월 9일 날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원래는 배당 요구해야 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가 되어 있으면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받는 게 되겠고요. 5번 2020년 4월 5일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새로운 사람이 임대차를 해서 대항 요건을 갖추더라도, 자,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를 병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겠고요. 지금 금액 구간도 좀 너무 금액이 크기도 한데,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기 때문에 소액보증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지금 현재 2번 그리고 4번 5번 지문 같은 것들이 상단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X지문이 되는 형태들이라서 굉장히 잘 구성되고 문제 출제자가 깊은 고민 끝에 만들어낸 문제라는 측면에서는 높이 살 수 있겠는데, 근데 정답이 너무 허무하게 1번에 나온 이런 형태가 됐고요. 결국은 31회 출제자는 앞쪽에서 시간을 많이 뺏긴 사람들이 75번 풀기는 힘들 거다라는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시간 운영에 좀 관건이 있었겠습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76번. 자, 주택임차인 을이 보증금 지급하고 대항력권 갖춘 후에 임대인 갑이 그 주택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다는 케이스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그럼 갑 소유 주택을 을이 임차하고 그 이후에 병이 주택을 양도받았는데 대항력권 갖춘 후에 주택이 팔렸으니까 대항력이 선순위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했을 것이고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병이 부담할 겁니다. 자, 임차주택 양도 전에 발생한 연체차 임차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고 갑과 을 사이에 정산을 해야 될 거예요. 일부러 승계 특약하지 않은 이상. 3번 임차주택 양도 전에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됐을 때, 자, 병은 그 가압류 채권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를 할 건데 따로 외우지 마시고 좀 약간 까다로운 지문이에요. 자, 대항력이 먼저 있고 주택이 양도가 되면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다는 내용의 일환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승계가 될 때 보증금 반환 의무 플러스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가 된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병이 을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더라도
자기가 줘야 될 보증금 반환한 거기 때문에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을 거고요. 5번에 자 만약 갑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임차주택 병에게 양도한 거라면 담보 목적 양도니까 소유권 이전 등이 아니라 양도담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럼 양도담보 설정받은 건 저당권 설정받은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임대인 지위 승계가 되지 않을 거고요. 승계가 안 되니까 갑은 옛날 주인이 자 지금도 소유자라고 볼 수 있겠고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70번 이후에 75번도 시간 많이 뺏길 수 있는 것 같은 외관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지문도 3번 지문이라든가 5번 지문 같은 경우에 삼각형이 날 소지가 있겠고 4번도 시험 범위 살짝 벗어나서 자 70번대 이후에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득점을 하고 시간도 많이 벌었어야 되겠습니다. 다소 까다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5번. 자 77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옳은 것은 공용 부분은 엘리베이터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맞겠죠? 자 전유 부분은 뭐 301호쯤으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담보 책임 존속 기간은 사용 검사일이 아니라 인도 받은 날부터 계산할 겁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공용 부분은 엘리베이터 물권의 득실 변경은 소유권 이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전유 부분을 따라갈 겁니다. 엘리베이터에 등기는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분양자는 아파트를 팔았던 회사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담보 책임 져줘야 되겠죠. 자 과거에는 분양자 시공자 중에 분양자만 담보 책임지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분양자 시공자가 모두 다 담보 책임지고 그리고 당연히 전유 부분 양도가 되더라도 현재의 소유자가 하자 보수 청구 같은 거 하면 담보 책임 져줘야 되겠습니다. 기간 안에서라면. 자 정답은 그러면 옳은 것은 기억번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번하고 리을번이 자주 나오지는 않던 지문들이 등장을 해서 이것도 사실 아주 편하게 풀기는 쉽지는 좀 않은 담보 책임 지문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기억 디귿번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78번입니다. 자, 그럼 갑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2억 원 상당의 건물에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양도담보 사례가 됐습니다. 자, 양도담보 사례가 출제가 많지 않은데 출제가 됐다는 측면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불편할 수 있겠고요. 자, 을이 갑에게 양도담보 설정을 해줬는데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겼지만 청산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을소유, 청산 전 소유자. 청산 절차를 하고 나면은 채권자 소유로 바뀔 거니까 청산 후에는 갑소유가 될 전망이고요. 청산 절차 전까지 양도담보권은 저당권 유사의 기능 정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번 갑이 X건물 화재로 을이 취득한 화재 보험금에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은 양도담보권자가 저당권자와 유사한 기능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2번 자, 갑이 을로부터 X건물 임차해서 사용하는 병에게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하려면 소유자라야 되는데 청산 절차가 아직 끝났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자, 갑은 소유자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해야 되겠고요. 3번 갑은 담보물권자니까 담보권 실행으로서 자, 병에게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자, 지금 2번과 3번을 보면은 자, 을로부터 임차한 병에게라는 부분은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똑같이 병에게지만 2번은 소유권에 기해서 하려고 하니까 소유자 아니라서 못한다. 3번은 담보권 실행으로 하려고 하니까 담보권자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형태의 지문이니까 양도담보의 개념이 잘 이해가 됐다면 풀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갑은 을로부터 임차해서 사용하는 병에게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을 거고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임료상당의 이득은 소유자가 갖는 거니까 당연히 을이 챙겨야 되겠고 자, 저당권 유사의 담보물권인 양도담보권은 청산 전에는 그 사용이익에 대한 취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 갑이 X건물을 선의의 정에게 이전 등기해줬다면 청산 절차 하지 않았더라도 선의의 제3자가 가져간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양도담보의 특성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살짝 암기사항 필요하게 하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양도담보권자는 청산전에는 소유권이 없고 그래서 저당권 유사의 담보물권일 뿐이다 라는 개념으로 푸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주 보던 문제가 아니라서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70번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정답은 3번. 자, 79번입니다. 자,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인도 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자,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경우를 골라라라는 건 대항력 있는 걸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업자 등록했었지만 폐업을 하면 대항력 사라졌겠죠? 자, 폐업을 하면 대항력이 사라졌겠지만은 자, 을이 건물을 다시 같은 상호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면 대항력을 다시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30일에 당시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이 사라졌던 대항력을 다시 취득하는 건데 어쨌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대항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니은번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디귿번 병이 을로부터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해서 전차인이 직접 점유하면서 자, 병명의로 사업자 등록. 자, 그러면 전차인이 점유하면서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면 전차인의 주민등록을 통해서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인정되듯이 전차인의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도 간접 점유자인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을 할 수가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0번입니다. 자, 갑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습니다. 배우자라고 하기 때문에 유효 명의신탁처럼 보일 우려가 있는데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된 거예요. 이 부분에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자, 저렇게 법령상 제한 회피 또는 조세 포탈 목적으로 명의신탁하면 아무리 종중배우자 종교단체도 무효가 되는 부분 이걸 놓쳤으면 문제가 급격히 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을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는 거 충분히 가능할 테고요. 자, 소유자가 갑이니까요. 자,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하는 건 안 되겠고요. 명의신탁이 무효니까 해지가 안 되는 겁니다. 3번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X건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을은 타주 점유자가 될 거고요. 내부적으로 갑이 소유자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 지금 심지어 명의신탁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이 당연히 안 되는 사람인 걸 알고 있으니까 타주. 을이 병에게 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은 제3자니까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결국 5번이 틀렸는데 자, 을이 병에게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를 하면 병이 소유자가 될 거고요. 다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현재는 을 소유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야기는 갑이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 소유자가 아니라면 이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가 되는 지문이 되겠고 자, 병에게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갑에게 소유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되는 부분이고요. 30일에 첫 출제를 했던 지문이라 그 당시로서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후에 한 번 더 출제를 하면서 양자간 명시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혹시 놓치신 분들은 잘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30일의 문제 이렇게 풀어봤는데 전체적으로 70번대 이후에 좀 난이도가 높거나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다수 배치가 돼 있어서 60번 이전에서 빠르게 선택하고 실수 없이 해결을 잘 하셨다면은 70번 이후의 문제들은 대략 한 문제당 2분 정도의 시간을 쓰더라도 운영이 가능하게 이렇게 문제가 진행되어야 하는 이런 회차였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